5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개인 소비와 소득이 예상을 밑돌며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개장 후 나온 소비 심리 지수와 제조업 지표 개선으로 한때 상승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럽의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투심을 짓눌렀습니다.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는 0.1%에서 1.3%씩 하락하며 2주일째 약세를 이어갔지만 5월 전체로는 2%씩 오르며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6%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1.43%, 1.01%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유로존 경제지표 악화 등의 영향에 하락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실업률이 12.2%까지 뛰며 사상 최고치를 새롭게 경신한 가운데 독일의 소매 판매가 0.4% 하락하는 부진을 보이면서 시장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그나마 영국 상공회의소가 영국의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위안이 됐습니다. 영국은 1.11%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19%, 0.61%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앞선 3월에 0.3% 증가해서 감소로 급선회한 것으로 0.1%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다만 3월 수치는 종전 0.2% 증가해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는 84.5를 기록하며 앞선 예비치인 83.7은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도 모두 웃돌았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2007년 7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시카고 PMI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확장세로 돌아섰습니다. 5월 시카고 PMI는 58.7을 기록하며 전달 49에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3년 만에 하락하며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50을 하회했던 데 비해 대폭 개선된 결과입니다.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 중간값 50은 물론 전망치 상단 53.8도 웃돌았습니다. 유로존의 4월 실업률이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4월 유로존의 실업자 수는 1,938만 명으로 전월보다 9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선 3월의 12.1%보다 높아진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별로는 독일 실업률이 5.4%로 안정적이었지만 스페인은 26.8%까지 치솟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유럽중앙은행의 목표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아울러 유로존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하며 앞선 4월 1.2%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집계한 49.9를 상회한 것이자 전월 50.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PMI는 작년 10월 이후 8개월 연속 경기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5월 생산지수는 53.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올랐고 신규 주문지수와 재고지수도 각각 51.8, 47.6으로 전월 대비 0.1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반면 고용지수는 48.8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 속에 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결국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2주 연속으로 내렸었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5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었죠. 유럽 증시도 실업률이 안 좋게 나타나면서 5월의 마지막 거래일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도 이제 6월 증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5월에 막바지에 돌아온 외국인들의 힘으로 코스피가 2,000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6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6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6월의 첫 번째 주, 이번 주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증시를 가름할 만한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 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가 다시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표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5월의 마지막 거래였는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 큰 폭으로 하락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우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36% 내린 15,115.5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5.38포인트, 1.01% 떨어지면서 3,455.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23.67포인트, 1.43% 하락하면서 1,630.74로 마감했는데 이렇게 지난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하면서 좀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유럽 증시의 하락과 함께 미국 증시도 하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럽존의 그 4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 전달보다 0.1%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이런 수치 같은 경우가 그 1995년 그 실업률 발표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의 27개국 회원 전체 4월 실업률도 전월보다 0.1% 오르면서 11%를 좀 나타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업률의 유로존 실업률 최고로 보이면서 영국이나 이탈리아 지수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 부분이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제약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저 같은 경우가 3.6%까지 떨어지면서 다우 지수의 하락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종목별 특이 사항은 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소비 지표 그리고 유로존의 실업률 부진이 약재로 작용했는데 그 외 다른 지표들까지 경제 지표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실업률에 비교하면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선은 5월에 미국의 소비심리 평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84.5를 기록하면서 전달에 76.4 정도, 이 정도 나온 수치인데 84.5를 기록하면서 크게 오른 수치를 좀 기록해 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시카고 구매자 관리협회가 발표하는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그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좀 웃돌면서 상승하지 않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월에 PMI가 58.7을 기록을 했는데 우선은 4월에 49를 기록한 모습이 빈다고 한다면 우선 높은 수치지만 PMI가 50 이상을 기록하면은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내는 치수기 때문에 오히려 PMI 지수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히려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우선 경제 지표는 크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약간의 경제 지표나 뉴욕 증시가 약간 엇갈리는 방향을 보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4월에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한 0.2% 줄어든 모습을 나타내고 지난주에 5월 달에 경제 지표 발표로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5월 제조업 PMI는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던데요. 네,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대로 예상보다도 높게 나와주면서 경기가 좀 안정을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고 중국 경기가 다시 한번 안정을 가지 않나라는 그러한 예측을 좀 하게 됐는데 우선은 중국의 5월에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 50.8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5월에 PMI가 시카고 구매자 관리협회가 발표하는 올해 PMI가 58.7이었는데 아무튼 미국의 PMI 지수랑 중국의 PMI 지수가 50을 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역시 경기 확장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50.6을 좀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5월이
그 4월보다도 0.2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작년 10월부터 8개월 연속 50을 넘으면서 그 확장 국면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은 좀 긍정적이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중국의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그 전에 좀 있었는데 향후에는 중국의 성장세 우려대보다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그 PMI 지수를 지키고 안정을 찾아가야 될지 이 부분에 관심을 보여준다 볼 수 있겠고 경제 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광공업 생산이나 전력 생산과 같은 이러한 좀 포괄적으로 보여준 지표를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우려보다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더 우세한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경기를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상보다 선전했던 지난 1일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 앞서 마감 시황 때도 살펴봤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성웅 대리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50.8로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는 50이었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비교적 호조권의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8개월 연속 현재 경기 확장 기준인 50을 넘어서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수치는 50.6이었습니다. 이보다는 0.2포인트가 현재 올라간 수치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HSBC PMI 지표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번 발표됐을 때 49.6으로 발표가 되면서 50을 밑돌았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의 이 HSBC PMI 5월 확정치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경기가 위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먼저 수축되는 경향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5월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현재 발표한 부분은 4월보다 올라서긴 했지만 오늘 발표될 HSBC PMI 지표가 예상대로 50 밑으로 확정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7월 이후부터는 다소 50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도 현재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PMI 지수는 중소기업은 약 3,000개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기업은 약 3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의 지표가 부진할 경우 중국 정부가 대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함으로써 50 이상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나타날 수 있을지도 관심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부 항목별로의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은 부진했는지요? 네, 신규 주문과 생산 지수는 그나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출 지표하고 고용 지수는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신규 주문은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가 오른 51.8로 기록이 됐습니다. 생산 지수는 52.6에서 53.3으로 0.7포인트가 올라섰고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부닥치고 있는 이른바 신규 주문의 낙차보다는 현재 안정적인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수치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수출 주문은 대기업 지표에서도 하락세로 나왔는데요. 50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49.4로 하락세로 나왔고 지난 4월에 수출 물동량이 홍콩 지역의 수출 증가가 66%나 늘어나는 등 이 수치가 뻥튀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5월 수치긴 하지만
수출의 신규 주문이 대기업 쪽에서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 다소 우려 섞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용 여건은 48.8로 이번에 0.2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고용 여건은 수출이 좀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다소 어려운 국면이 그대로 수치로 나타났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경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활력이 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치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도 아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여름에 이제 시원한 드링크 네. 한 잔이 이제 갈증을 해소해 주는데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는 좀 미적지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경기 확장 기준은 그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쭉쭉 뻗어나가는 지표로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카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런 그 연착륙에 이제는 조금 이제 적응하는 이런 그 수순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쪽에서 불고 있는 양적 완화의 중단 우려 이런 점 때문에 중국 내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점도 다소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중국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몸을 좀 사리고 현재 많이 올라갔던 임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기업들의 영업이익력에도 상당히 현재 고민이 크게 부각이 될 공산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연준 의장의 본격적인 인선에 착수했다고 하던데요. 차기 인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이 네. 연임을 만약에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기 인물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이런 내용이 백악관에서 좀 나왔습니다. 올해 버냉키 의장이 8월 잭슨원 열설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임 수락을 타진을 하겠지만 지난 4월에 연임 의사가 없다라고 미리 밝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후속 조치로서 인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역시 출구 전략의 전략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인물이기 때문에 역량 면에서는 버냉키 의장보다도 더 어려운 그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로렌스 서머스도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버냉키 의장은 2006년부터 그 현재의 연준 의장에 올라서 올해로 이제 7년째 연임의 의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에 이제 퇴임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시장 이해 폭이 깊었고 지난 전인 그린스펀보다도 시장과의 소통을 아주 잘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출구 전략은 이보다도 더 시장 친화적이고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하반기 연준의 이 인물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런 점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보겠습니다. 여전히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요 인물들의 면면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어보니까 로렌스 서머스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분은 워낙 역량이 출중하신 분이니까요. 네. 언제든지 물망에 오르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난 주말에 새롭게 이제 다시 부각이 됐고요.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부의장인 자넷 옐런 FRB 부의장이 아직까지는 제1후보라고 보겠습니다. 이 밖에 올해 1월에 이스라엘 중앙총재인 그 스탠리 피셔 총재가 자기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이 그 버냉키 의장의 스승으로 역할을 했었던 이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가 FRB 의장으로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고요. 티모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은 자신이 현재 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후보군에는 있지만 유력 후보군에서는 현재 조금 떨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새로 나온 로저 퍼거슨 전 FRB 부의장은 흑인 출신입니다. 흑인이 현재
차기 의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는 점 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결국 차기 연준의 정책 리스크로 모아질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출구 전략도 이제 버네크 의장이 예. 하던 방식대로 청사진을 한 번에 원샷에 투명하게 이제 개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연준은 제로금리 수준을 실업률이 6.5% 이하로 들어가거나 인플레가 2.5%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경우 현재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구 전략도 축소 일정과 중단 일정 이런 부분이 기존의 경제 지표나 준용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활용하는 쪽으로 이를 투명하게 개진하는 것이 시장의 좀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은 있겠지만 이것은 시장에 계속적으로 소통과 그 반응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의 정책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증시 캘린더를 통해서 지표와 이슈 점검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5월의 마지막 주였는데요. 국내 증시 어떠한 이슈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의 좀 특징적인 것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수에 기한을 했다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 5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특히 지난주는 그런 것이 더 강하게 매수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5거래일 동안 한 7천억, 8천억 정도 이상, 매수가 유입이 됐었다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종합주가 지수 역시 2000포인트 이상으로 어찌됐든 종가상으로는 200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다는 부분들이 네.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해외 증시는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하락을 하고 또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출구 전략이 연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또 상승하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서도 지금 4월 중순부터 이어져온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좀 더 이어지면서 이번 주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중순 이후 상승 추세가 6월의 첫 번째 거래일 이번 주까지 그래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 들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발표되게 될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또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하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도 이제 5월 말이었고요. 예. 이번 주는 또 6월 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지난주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경제 지표 내용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었던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전년 예상치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PMI 제조업 지수하고 미국은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중국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조금 장중에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하고 유럽의 PMI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좀 발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월요일 시장을 조금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큰 경제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만은 중국의 이제 HSBC 서비스 PMI 지수하고 유럽의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가 좀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하고 이어서 내일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 동작이 이어지는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존의 그 GDP 전분기 결과, 그러니까 GDP 상승률이 발표가 이루어지고, 아까 제가 좀 말씀 잘못 드렸지만은 중국 HSBC 서비스 PMI 지수하고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가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에 발표가 이루어진다는 점 다시 오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슈가 좀 큰 게 있는데 유럽의 ECB의 금리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영국도 역시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지난달에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인하 가능성 좀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양적 완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그 코멘트를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실업률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도 조금 중요한 그 경제 지표가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율하고 5월 실업률 동향이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실업률 결과치에 따라서 항상 지난주하고 2주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또 어떻게 해석이 될지 여부가 좀 체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소비자 신용지수가 같이 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는 월요일하고 수목금 모두 좀 중요한 경제 지표가 좀 많이 이루어진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유럽하고 미국의 변동성 높일 수 있는 경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을 좀 지켜보면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월말 월초이기 때문에 2주 연속 경제지표에 따른 증시 방향이 결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오늘에는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발표하게 되게 되고요. 미국 쪽에서는 ISM 제조업 지표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고용 지표도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하는 말씀까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번 주도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봅니다 하셨는데 이번 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뭐 해외 증시의 좀 변동성이 좀 축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지난 주말에도 해외 증시가 조금 좋지 못하게 마감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목요일에 해외 증시가 좀 하락을 했을 때는 그래도 금요일에 잘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지만서도 일단 이틀 연속 조금 좋지 못하게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조금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15,500을 돌파를 못 시키고 다시 일단 15,000 초반까지 하락을 했고 자칫하다가는 한 14,000 초반까지 14,8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열어놓으셔야 되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우존스가 하락을 한다면 나스닥도 역시 한 3,400 초반까지도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해외 증시의 이 변동성이 얼마 좀 축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을 판가름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2,000포인트가 안착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2,000포인트를 위에서 마감한 게 목요일하고 금요일 뿐이 없었고 또 목금은 상당히 변동성이 조금 크지 않았다는 부분들, 또 오히려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좀 대부분 상쇄하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2,000포인트 안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등을 거의 590포인트 정도까지 갔다가 588포인트까지 거의 59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또 급락 장세가 한번 나왔었죠. 특히 이제 거의 72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행히 이제 낙폭은 진전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지난 5월 초에도 발생이 됐었죠. 570에서 580을 갔다가 바로 550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또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 이러한 모양의 연장선이라면은 뭐 지난주 수목금의 하락세를 가지고 너무 비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일단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발생한 것이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이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의 매수의 유입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이 결국에는 매수로 유지가 되면서 지난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8,000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다만 코스닥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도 매수가 좀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6월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을 방어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코스닥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요? 네, 오늘 이제 BH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제 FPCB 업체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어쨌든 갤럭시 S4라든지 기타 다른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이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BH는 뭐 삼성뿐이 아니라 LG라든지 뭐 모토로라 등 전체 다국적 기업에도 여러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2분기 실적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간 한 6, 7개월 가까이 한 14,000원에서 12,000원 초반 정도 혹은 11,000원, 12,000원대의 박스권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한 고점의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점을 돌파한다라면은 최소한 저점 대비해서는 한 3, 40% 혹은 고점 대비해서도 한 20% 이상 추가 상승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13,300원 혹은 13,000 초반대에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거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고점이 돌파된다라면 일단 16,000원대까지는 강하게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다만 손절가라는 12,500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혹은 12,000원 초반이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역시 기간 조정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6월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6월 증시는 뭐 5월 증시처럼 좀 네.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썸머랠리가 조금 더 예년보다는 일찍 발생을 하면서 6월 초반에 약간 변동성 이후에 추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한 중순까지는 지금과 같은 약간 변동성,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다가 중순 이후에 월 후반 정도서부터는 상승으로 다시 방향을 터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ECD가 다국적 기업의 과도한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오는 7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채택되게 된다면 결국 전 세계 각국 다국적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산하재정위원회는 지난달 하순께 이사회를 열어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를 위한 액션 플랜을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6월 중 전체 회의를 개최해 액션 플랜을 정식으로 의결한 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주요 액션 플랜의 세부안을 마련하고요. OECD 조세 조약 모델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액션 플랜을 다음 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하는데 재무장관들이 이를 수용하면 9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의제로 상정됩니다. 액션 플랜 15개 조항에는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강화, 무형자산 등에 대한 이전 가격 세제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영업하는 기업에 대해 현지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고정사업장인데 판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구글 같은 다국적 IT 기업이나 론스타 같은 글로벌 펀드는 막대한 이윤을 내면서도 기존 고정사업장 판정 기준을 지능적으로 피하는 방식으로 현지에서 세금을 회피해왔죠. 또 브랜드 로열티,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은 일반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전 가격 세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는데 이 역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1분기 매출액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663개사 중 분석 제외법인 38개사를 뺀 625개사의 국제회계 개별 기준 1분기 매출액은 286조 4,21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 감소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0년 만인데요. 불황과 엔저 충격이 기업들의 성장 동력에 치명타를 날린 겁니다. 상장사들이 이처럼 이례적인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아무래도 철강, 금속, 화학, 유통, 운송 장비 등 수출 및 유통 분야의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기업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매출액이 18.77%나 줄었고요. S오일 같은 경우에도 11.31%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게 영업이익이 4.56%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1분기에 2011년 대비 영업이익이 15.64%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좀 비약적인 증거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삼성전자의 착시 효과가 크다는 것, 이 점이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무역 수지 개선에도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출이 상당수 개선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 갤럭시 S4가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볼게요. 네, 5월 무역 수지가 60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0년 10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5월까지의 수출액 합계는 2,300억 6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수입액은 2,159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갤럭시 S4의 출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인데요. 지난 4월 27일 미국, 중국, 영국 등 세계 60개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동시 출시되면서 5월에 무선 통신기기 수출이 62.5%나 늘었습니다. 또 엔저여프로 주춤했던 수출을 갤럭시 S4가 견인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대일 수출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감소했고 일본과 무역에서 14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네, 서울 주택시장의 바로미터, 강남권 중층 재건축의 대장주, 바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일컬었던 화려한 수식어들인데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이러한 수식어 이제는 사치가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2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마아파트 76제곱미터의 매도 호가는 지난해 말 7억 3,500만 원까지 급락했다가 현재 8억 1,500만 원 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지난해 7월 말 수준을 겨우 회복한 것이라는 게 인근 중개업소들의 설명인데요. 같은 기간 또 개포주공이나 둔촌주공, 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적게는 3,500만 원에서 많게는 8,500만 원 가까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겁니다. 심지어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연초 6억 9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7억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이는 최고점 대비 60%에 불과한 가격입니다. 좀 왜 이렇게 위상이 바뀌었느냐를 좀 따져보니까 일단은 좀 지지부진한 사업 때문입니다. 2010년 3월 우여곡절 끝에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섰는데도 그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고요. 계속 좀 상당히 이제 뭐 기본 계획 설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사업 추진이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용적률이 180%인 중증 단지인데다가 대지 지분도 작아서 수익성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도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보면서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는 김용준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 마련해 주셨다고요? 예. 일단은 이제부터는 이제 그 관련 종목에 대한 좀 구체적인 좀 얘기들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이 좀 대상이 되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아직 상업화에 지금 성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먼저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부터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유럽과 미국과 한국을 한 축으로 놓고요. 중국을 또 한 축으로 놓는 이런 부분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국 기업들이 이제 보호를 위해서 한국하고 유럽하고 미국에 일단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 쪽에서 이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이제 20에서 60% 정도 부과 가능성이 좀 높고, 이제 6월 6일 날이 이제 그 유럽 쪽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방향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아마 이때를 기점으로 한 어떤 태양광 관련주들의 지금 전반적인 어떤 변화들이 좀 예상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지금 이제 그러면 앞으로 태양광 관련 종목을 투자할 때 중국의 비중이 높은 쪽은 실적 회복이 안 나타나는 거고요. 중국과 상대적으로 관련 비중이 좀 떨어지는 쪽은 그래도 지금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로 나눠보면은 소재나 웨이퍼, 인곳 같은 쪽은 그 중국 관련 비중들이 좀 높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실적 개선이 좀 더딘 상태이고요. 오히려 이제 모듈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나는 이런 쪽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태양광 관련 종목은 좀 기난목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대한의 바닥을 탈피하고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이 종목들은 거의 이제 바닥권에 와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주가 상승은 여러 가지 지표를 위해서 좀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어떤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야 이 밸류체인 별로 나눠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재 쪽, 그러니까 가장 태양광의 이제 기초가 되는 소재 쪽은 역시 이제 폴리실리콘인데,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관세 부과 여부, 중국 쪽의 관세 부과 여부 쪽, 중국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관세 부과를 할 거라는 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15불에서 16불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업황이 조금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결국 폴리실리콘 가격은 20불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이 소재 업체에서의 어떤 손익분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20불 정도까지는 돼야지 가격 회복은 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결국은 폴리실리콘 쪽에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어쨌든 OCI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 20불 회복 여부와 그리고 이제 유럽과 중국의 어떤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좀 방향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이제 웨이퍼 업체로는 오성 LST, 웅진 에너지, SK 솔믹스 정도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곳과 웨이퍼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실적 확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군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의외로 지금 모듈 쪽에서는 가격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모듈 쪽의 업체에서는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나는 지금 추이를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SN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인 실적을 지속적으로 좀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SN에너지 정도는 태양광 쪽에서 그래도 바닥권의 업황이 최저 바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쪽에서는 지금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에서 그 발전소라는 거는 결국 이제 모든 밸류체인의 라인업이 끝났을 때 결국 실질적으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쪽에서는 현대중공업하고 S에너지가 발전소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발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 쪽으로서 그래도 장비의 경쟁력이나 모든 기술적인 부분에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쪽은 주성엔지니어링하고 SNU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 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시각은 뭐냐면 결국은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지만 현재 지금 그 메가와트당 그 생산 원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풍력이나 원자력에 비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결국 이쪽 역시도 규모의 경제가 들어가면서 결국 유럽이나 중국 쪽의 투자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태양광의 업체들의 실적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거의 최악의 국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긴 안목에서 좀 예의주시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쪽은 이제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주도의 풍력 관련 시범 사업에 대한 차질로 인해 갖고 그 소위 말하는 그 트랙 레코드,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 경험치들이 실증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글로벌 환경에서의 그 풍력 환경이 굉장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이 아직까지 그 직접적인 수혜를 입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국내에서는 지금 제주도 시범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단지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풍력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풍력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 급격하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좀 지켜봐야 할 업체는 풍력 관련 쪽에서 대표 업체는 역시 태웅입니다. 태웅 같은 경우는 종합 반조업체인데요. 종합 반조업체라는 것은 어떤 틀이나 모양을 갖다 주문형을 통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 반조업체만이 풍력 쪽의 그 실질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매출 비중의 50% 정도가 태웅은 그 풍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쪽의 움직임은 향후 태웅의 실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윈타워, 그러니까 풍력 발전에서 밑에 기둥을 형성하는 윈타워 정도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풍력 관련주보다는 피팅 업체들이 조금 더 단지 업체들보다 피팅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피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풍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일가스나 해양 플랜트 관련 쪽의 내용들이 같이 가세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은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DK라 이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